아, 죄송합니다, 언니. 약간 기계상에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경준 선생님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연찮게 박수를 2번 받게 돼서 정말 먼저 감사드리는데, 일단 시리우스 학원에서 요번에 이제 엘리트 과정 설명회를 맡게 된 하정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요번에 또 얘가 문제네요. 네. 자, 순서는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과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기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빠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학원에 되게 일상적인 멘트긴 하지만 해두셔야 한다라는 거, 그걸 좀 확실하게 강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변하는 우리 고교학점제 체계에서 실패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이제 이 엘리트 과정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자, 이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1학년 이 새로운 고1 파트를 얘기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되고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봐야 돼요.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죄송한데 이것도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아름답네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학사 일정, 처음부터 정말 버벅거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학사 일정을 맨 처음에 보시면 조금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합니다. 첫 번째 3월, 4월 맨 처음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설명회라는 걸 이렇게 엽니다. 근데 요번에는 정말 교육과정 설명회 할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바뀐 고교학점제나 그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 이제는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바꾸었는지, 그 다음 취지는 무엇인지, 선택 과목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계열에 따라서 과목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3, 4월에 학생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을 모셔서, 부모님들을 모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 상에서 하는 경우도 요즘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교육과정 박람회라는 걸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학교별로 하는 거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는 각 과목을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물은 어떻고, 화학은 어떻고, 물리는 어떻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박람회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각 과목별 선택 상담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학사 일정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도학교들의 학사 일정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만들어 드렸다는 것. 항상 밑에 나와 있지만 요거는 나중에 내년 되면 학교별로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요거 다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요 4월과 5월 사이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무래도 첫 번째 중간고사니까 엄청나게 힘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지금 고등학생 자제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고등학생 이제 1학년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첫 번째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총력을 쏟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 되면 선택 과목을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걸 들을지.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기가 선택한 모든 과목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을 따라 듣는 경우도 있고, 좀 너무 소수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재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현재에도 거점 학교나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찾아가서 듣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거점 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모든 애들이 내가 들을 게 없어. 그럼 한 학교를 딱 지정해서 그 특별한 수업은 이제 거기 가서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 학교가 있고, 그다음 공유 캠퍼스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한 3-4학교가 묶여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수업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공유 캠퍼스도 있고, 이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은 처음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 드셨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를 한번 겪어봐서 물론 온라인의 폐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격이 조금 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까지 해서 아마 학생들이 이제는 못 듣는 과목은 없을 겁니다. 근데 좀 힘들게 듣는 과목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선택 과목을 확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또 기말고사가 계속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1차 수강 신청을 할 겁니다. 그걸 분석을 하고 2차 수강 신청을 할 때 1차 수강 신청한 걸 정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까지 해서 여기가 마무리, 최종 수강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내가 2학년 때 들을 과목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최근에 어머님들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거쳐서 교육청에서 쫙 이 서울시 전체에서 이 설명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요 수강 신청을 6월 달부터 1차를 시작해서 6월, 7월에 1차, 그 다음에 8월, 9월에 2차, 그 다음 9월, 10월에서 3차까지 해서 끝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수강 신청 기간을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기려는 의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먼저 선택 과목들을 생각을 해놔야 되는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더욱더 학사 일정이 바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현재 교육청은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우리 수강 신청 막 전정하고 최종 수강 신청하는 와중에도 2학기 중간고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이 되면 수강 신청 전정 이게 거의 이제 3차까지 해서 마무리고 학교별 교육과정이 확정되고 이제 교과서를 주문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되면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되면 반편성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시간표는 학생별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별 시간표가 있고 이제는 교실별 시간표도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이제 어차피 뭐 솔직히 자기 반이라는 의미는 없고 자기가 가서 약간 좀 공유되는 공간, 지금 학교들에서도 그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유하는 중간중간 있고 심지어 이제는 공강도 있습니다, 어머님. 중간에 비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총 2시간 정도는 공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자기 자유자재로 공강을 넣을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이것저것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는 시간 타이밍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공강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아마 공강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반 개념이 되게 좀 희미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처럼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바쁘게 애들이 이제 막 쉬는 시간에 맨날 그 모자란 수학 숙제하고 무슨 과학 숙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옮겨 다니느라고 아마 그럴 시간이 굉장히 없을 겁니다. 조금 아이들이 많이 성실히 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른 학사 일정도 아니고 그냥 선택 과목을 내가 이 설계하기 위한 그 학사 일정만으로도 굉장히 바쁘다는 사실. 그래서 미리 조금 뭐 가족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뭐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그 확정을 시켜놓을 필요는 미리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학점 취득에 대해서 예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학점 취득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한 과목을 출석률을 3분의 2 이상 하면 얘는 이수 너는 졸업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파트인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자, 이제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애니메이션을 썼던 바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엔드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엔드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얘하고 혹은 얘가 아니고 얘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얘도 지킨 후에 이것도 완벽하게 지켜줘야 이제는 이수 하나가 더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저 아래 나올 건 바로 뭐냐면 학업 성취율 40%입니다. 원래는 한 50%나 60% 미만으로 끊었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이걸 아래쪽 기준을 더 낮춘 겁니다. 이게 40% 비율은 기존보다도 더 낮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한 60% 미만에서 거의 다 더 이상 아래쪽으로 등급이 없었는데 이젠 그 아래쪽 등급도 40%까지도 낮추고 40%보다 못하면 이제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이상을 맞으면 출석률도 3분의 2하고 성취율 40% 이상이면
학점을 딸 수 있고 우리는 요걸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 192학점을 이렇게 따야 되는 거죠. 기존에 듣는 애들보다 약간 학업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따는 게 쉽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부에 표기되는 요걸 잠깐 보시면 자, 과학 과목. 그 중에서 자, 우리 2학년 때 배울 화학. 그 다음에 성취도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A. 그 다음 석차 등급도 심지어 자 이때부터는 석차 등급이 1, 2, 3, 4, 5등급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1등급을 딱 떴습니다. 이러면 뭐 과목 출석 3분의 2 이상 과목 출석률이 어머님들이 되게 무시하시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굉장히 괴랄하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터치를 못하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너 오늘 학교 갔냐? 그러면 네, 엄마가 밥을 안 줘서 급식을 먹으러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다시 왔네요. 그러니까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체제의 애들이 정상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 되게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 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애들 한두 번 본 거라니까 잘 먹고 왔으면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영악해서 결석이나 조퇴를 엄청 잘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쫓기는 애들도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근처 이제 병원 선생님하고 되게 친한 요런 일도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확실하게 막겠다는 정말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성취도가 A고 석차 등급이 1등급이 떴어도 혹시나 만약에 3분의 2 미만으로 출석을 했다면 얘는 미이수입니다. A가 사라지고 여기에 I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놔두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놔두진 않아서 미이수일 경우에는 추가 학습을 합니다. 시간을 무조건 채우게 만들죠. 시간을 채워서 다시 이 등급을 받게 합니다만 비고란에 이걸 반드시 쓰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출석용 리단위나 추가 학습 실시를 반드시 표시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취도 H급을 찍었으면 이거는 뭐 그냥 학생부에서 그냥 날아가는 얘기라 그래서 이것까지는 받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 만약에 조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퇴 전의 수업은 수업 시수로 인정이 되는데 조퇴 후 그 위쪽에 남아있는 과목들은 다 미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 조정이나 배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하고는 정말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과목 출석률은 3분의 2 이상 무조건 찍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런 말은 정말로 안 나오게끔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 예상된다. 중간고사나 수행평가를 몽땅 통계를 봤는데 얘는 40%보다 미만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최성보라고 불러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든 총 역량을 강화해서 얘를 예방 지도를 합니다. 맞춤형 학습, 그 다음에 수준별 과제를 통해서 무조건 이 미만 예상을 이거 이상으로 A, B, C, D, E를 봐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를 시켜 놓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만이 떴다. 여기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보충 지도를 합니다. 이 보충 지도는 이제 계절 학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얘가 방학 때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나와서 이걸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게 안 하면 이제는 졸업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시험 열심히 보고 정말 솔직히 쿨쿨 잠만 자거나 다른 과목 열심히 뭐 숙제하거나 문제 풀어도 졸업은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충 지도를 해서 근데 문제는 보충 지도 후에 성취도가 약간 높게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미수가 뜬 상황이라 더 이상 등급은 올라가지 않고요. 성취도는 무조건 2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전에 부모님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중간고사를 좀 너무 망친 것 같아. 이럴 바에 이 점수, 이 학점이 나한테 올라갈 바에는 아예 그냥 이거를 그냥 기말을 포기하고 그냥 드랍시키고 나중에 재수강 해가지고 뭐 솔직히 A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B까지 이렇게 한번 올려보자 라는 건데 이건 이제 그거는 맞겠다는 거죠.
너무 혼란해지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한번 망해서 만약에 I까지만 인컴플리트 떠가지고 I가 미수로 뜨면 이걸 통해서 졸업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걸 망했던 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성취도 2에서 여기까지. 자, 과목 성취율 3분의 2, 학업 성취율 40% 이상 해야 이제 졸업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학업 부담입니다. 자, 여기서는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고1은 고등학교를 적응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처음에 적응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고등학교 적응할 때 아이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여중 보내셨던 부모님들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중이나 여고에 처음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만약에 남녀공학을 다녔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고에 한 방에 딱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그 그룹도 있고 파벌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겨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여중에 다녔던 애들은 어느 정도 좀 뭐 그게 어렵지 않게 한번 겪어봤던 일이니까 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남녀공학을 다녔던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게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축구를 한번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뭐 게임을 한번 하다든가 뭐 발로란트 뛴다던가 뭐 이러면 이게 그냥 사르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거 정말 생각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 모든 걸 다 좌우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가. 그래서 이걸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고1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고1에서 뭔가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이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고1은 당연히 뭐 고등학교 적응하고 시험 대비는 하겠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바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살짝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지금쯤이면 전 모든 나라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고교학점제하고 새로운 수능에 바뀌는 거에 대한 이 모든 이슈를 여기다 지금 선점해놓고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슈가 완전히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도 아직 솔직히 정확하게 딱 확정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또 올해 확정됐더라도 만약에 또 뭔가를 받아들인다면 내년 의대 정원이 갑자기 갑자기 커팅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문제라 이게 이쪽으로 지금 너무 가 있어서 여기는 지금 교육과정 쪽으로는 아주 뭔가 좀 중심이 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학생도 학교도 되게 조금 고민이 많은 지점이라 처음에 들어가셔서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걸 잘 보셔야 되겠고 이때 확실하게 뭘 하셔야 되냐면 학생은 좀 공부하는 티중을 하고 부모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 뭐 굳이 내가 우리 아들 딸 뭐 학교를 보내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입시는 혼자 하진 않습니다. 예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근데 벌써 이렇게 이 지금 설명회 들으시고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자격이 벌써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 과목도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과는 좀 달라요. 예전은 그래도 선택 과목이 어느 정도 좀 학교마다 이렇게 딱 픽스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자기 진로를 맞춰서 이 선택 과목을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고1 때 진로가 결정되는 애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지만 이 교육과정 이해하고 선택 과목 고민은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는 뒤에 선택 과목 설명할 때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더 어려운데 또 뭐가 있느냐? 서술형과 논술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오지선다가 거의 대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젠 서술형하고 논술형을 이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나라 전체에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이걸 가겠다고 하고 대신 여기서 그럼 당연히 문제 난이도는 어려워지겠죠. 내가 답을 알더라도 내가 쓰지를 못하면 내가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 답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에서는 선원수령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약간 대비해서 심지어 어떤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올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도 올 서술형으로 나와서 그냥 문제 한 몇 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전체로 다 하게끔. 그래도 지금은
선생님들이 중학생이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선원수령이기도 하니까 제가 좀 답을 좀 약간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좀 유두리 있게 좀 이렇게 좀 좋게 해서 답을 좀 맞춰주고 좀 이렇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택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인정했어? 나는 선생님이 이 답을 인정한 걸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그럼 바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시험은 보겠죠. 재시험은 지금도 선원수령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재시험은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고 시험 문제 따로 또 봅니다. 중간고사 끝났는데 2주에 이 과목을 또 봐. 잘 본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선논수령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가지만 공정성 방안도 노력은 정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확립할지. 그래서 이 답지 같은 경우도 과학 선생님이 한 명이 채점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인정하게, 그다음 정답도 어느 정도 좀 비율이 있어서 그 확실한 단어나 그 문구를 표현했느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더 이렇게 표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 중심 수행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만 딱 잘 봐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수행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인데 듣기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인데도 학교에서 듣기평가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이런 애들 있죠. 시험할 때 자 얘들아 받아 적어.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쫙 받아 적고 있는데 조금 있다. 네 뭐라고요? 자 요런 대답이 딱 나오면 이 수행평가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가 정말 다양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평가 와중에 학생 간의 평가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평가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게 수행평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지금 아이들에도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를 준비하실 때 지금 혹시 초등학교 자제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정도 되면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혹시 중학교 같은 경우를 가게 좀 이렇게 외국어 그쪽을 가게 되면 가게 되면 수행평가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일반 중학교를 가서도 그 일반에 있는 수행평가를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날 수행평가가 있는지를 알아채렸다. 훌륭한 아이입니다. 기본이 된 아이죠. 전날 애들이 갑자기 카톡이 쫙 올라오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뭐야? 수행평가가 있었어? 그나마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약간 좀 덜 훌륭한 아이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슬쩍 봤는데 야, 너 수행평가가 있다는데 준비했니? 여기까지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심각한 아이는 이제 수업하려고 책을 딱 폈는데 다른 애들은 수행평가 딱 해서 막 종이 다 올려놨는데 뭐야 이거? 수행평가가 있었어? 자, 요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행평가를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아마 그러셨겠고 중학교 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걸 넘겨줘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만약에 언제까지 떠먹여줄 수는 없죠. 저도 솔직히 해본 적 있습니다. 아침 일어났는데 8시 20분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7시 50분쯤 일어나서 수행평가가 있다고. 저의 이 뛰어난 PPT 작성 능력을 이용해서 드르륵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수행평가를 점수를 맞아야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가 언제까지 밥 숟가락을 떠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 자기가 떠먹게 해야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언제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넘겨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있을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지만 그때 넘기지 못하면 늦어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3 때까지 이게 안 되면 특목고 자사고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자기 혼자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지금 난 아직도 얘를 떠먹여주고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세요. 끝까지.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짜증내지 마세요. 이미 거기까지 갔으면 더 이상 분란만 일어나면 너 왜 못해? 왜? 그동안 내가 떠먹여줬거든. 거기서는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님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내가 책임을 못 졌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떠먹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해라. 이거는 그냥 짜증만 유발할 뿐이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디서 유행할지. 근데 제일 베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2는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데 중1은 안 들어가니 중1 때까지라도
혼자 스스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좀 길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역량 강화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무전공, 자유전공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의 탐구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의 탐구 역량, 내가 수업을 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어. 자, 그럼 일반적인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보통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궁금증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을 해서 거기서 더 깊은 지식을 쌓고 뭔가 더 얻어내면 그걸로 뭐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해서 그렇게 쭉 해내는 내용들이 바로 탐구 역량에 강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걸 하려면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교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처음에 들어간데 비교과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시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야, 너 이거 해봐. 그러면 이거 소논문이라도 하나 써야 되겠는데 주제를 어떻게 잡지? 내용은 어떻게 되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시간이 있을 때 비교과는 뭐 당장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한번 시작은 해보세요. 얘가 논문은 어떻게 쓰는지, 주제는 어떻게 잡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체득이 돼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내가 이런 주제가 궁금한데 옛날에 썼던 걸 기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때 비교과를 바로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다 우리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미리 해본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탐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자, 탐구 역량을 강화하려는 어마어마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아이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얘네들은 지금 학교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물리 1을 듣고 물리 2도 들었어. 근데 나는 내 학생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점 학교를 갑니다. 거점 학교에 가서 나는 고급 물리를 듣던지, 아니면 나는 생명과학 실험을 듣던지, 나는 나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0분, 40분이 걸리지만 나는 버스 타고 가서 그걸 듣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세특에 적힙니다. 이게 정규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세특에 적히고 이 세특이 더 학생부가 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교육 과정에서 하는, 물론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건 우리 학교 시험 기간에 그 수업은 안 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쉴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님들이 자꾸 모기를 쫓아내시니까 결국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다는 거. 물론 한 주 정도 시험 기간에 쉬는 선생님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선생님의 해당 학교, 그리고 시험 애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내 시험 때는 당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에 수업, 아니면 시험날 끝나고 시험에 당일날 끝나고 수업,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의지로 실행한 만큼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렇게까지 해야 새로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멈추지 않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학점이고 몇 등급제고 그런 거는 저도 예전에 많이 하고 어머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말고요. 자, 아주 이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가 있고요.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내신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부로 가고,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수시는 내신으로만 가, 깔끔하게 학생부로만 가.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 그냥 수능만 잘 보면 그냥 대학 가는 거야. 이게 였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아까 그 무시무시한 우리 라떼는 부모님들. 라떼는 그냥 시험 잘 보니까 아빠 대학교 잘 가던데? 엄마 대학교 잘 가던데? 그 부모님들이 지금 요 레벨까지, 여기까지 딱 올라오시면 절대 같은 대학교는 아마 못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공부만 한다고 갈 수 있는 시대는 정말로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한 분 계시면 정말 꼬입니다.
모든 자체가 이게 엄마하고도 뭐 아빠하고도 잘 안 맞고 아빠하고 학생하고 엄마하고 학생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감은 못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물론 뭐 이해는 안 가시겠죠.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 나는 바로 대학 갔는데. 난 굉장히 좋은 대학 이렇게 쉽게 갔는데 왜 너는 왜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현재 왜 안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어느 정도냐? 요 정도입니다. 내신이 85 정도에 수능이 한 15 정도 끼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우리 수능 쪽에서는 내신이 또 끼어들어 있고 수능 한 8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슬픈 얘기지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학생부 훌륭해. 뭐 내신도 훌륭해. 자, 넌 일단 합격인데 대신 수능은 한번 봐봐. 중간에 놀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두 과목 합해서 3등급 이내, 세 등급 합쳐서 뭐 5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최저를 걸어놨습니다. 자, 근데 최저가 되게 우습게 느껴지시겠지만 최상위권에서는 거의 최저로 한 절반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인서울 정도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과목당. 물론 걔는 또 다른 거 지원한 거에서 붙을 수는 있겠지만 과목당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생각보다 최저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학생부 정말 집중하는 애들은 수능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찾냐면 최저 없는 학교 찾기.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좋은 학교는 최저가 없기가 좀 힘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쪽은 뭐가 문제냐? 수능만으로 가려다 보니까 변별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정성, 정야,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서울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대 시작할 때만 해도 다른 학교가 쫓아갈까? 근데 솔직히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고대가 쫓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연대가 쫓아갈 거고 그 다음에 한양대가 쫓아갈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쫓아갑니다. 확정은 됐고요. 심지어 반영 퍼센트는 한 20, 최대한 20 정도 이렇게 쫓아갈 것 같고 이제는 니네가 수능으로만 가려고 해도 내신은 어느 정도 해놔라. 이것도 아직은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좀 봐둬라. 그러면 만약에 자 정시 파이터란 말 들어보셨어요? 수능에 올인하는 아이들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업 안 듣고요. 수능, 그 다음 뭐 결석할 수 있는 거 다 결석해놓고 자기 공부만 딱 하는 애들입니다. 수능에 올인. 얘네들은 당연히 학생부는 이쪽으로는 그냥 당연히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그때쯤 되면 어머님들이 얘네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굉장히 근데 걔네 굉장히 영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솔직히 학생부가 안 나왔다면 방법은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니까. 선택 과목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정성, 정량 이렇게 내신 반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다른 데보다 이렇게 높진 않은데 심지어 예체능도 보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리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약간 만들면서 무섭긴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미래입니다. 안타깝지만 얘네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수능 여기에 있는 수시 학종에서는 수능 쪽이 좀 더 이렇게 더 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시 쪽에서는 내신 쪽을 당연히 좀 더 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웃긴 게 둘 다 동일합니다.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니 내신에 변별력이 있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솔직히 변별력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은 없으세요. 최소한 홀딩이거나 최소한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신의 변별력이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저를 더 강화할 수도 있겠구나. 2합 3도 잔인한데 뭐 2합 2?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서 수능 변별력에서 내신을 좀 더 비중을 높여 그래서 지금은 내신 반영 비율을 더 높이거나 심지어 과목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내신 반영을 하는 학교 수가 지금 경향을 보시다시피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 파이터들은 조금 좋은 곳을 가려면 어려워질 확률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다 잡고 가야 됩니다. 힘든 건 맞는데 다 잡고 가게끔 이미 나라 전체에서
바뀌고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당장 바뀔 일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심지어 이제 면접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면접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특목고나 그런 곳에 나 들어가고 싶어. 근데 서류는 통과했는데 서류는 그냥 통과하는 거죠. 요건만 되면. 면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면접에서 모든 게 당락이 결정되죠. 이때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혹시 생기거나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 포기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시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될 파트는 뭘까요? 요겁니다. 15에서 25로 변하는 요 변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1들이 조금 제일 불쌍한 거는 솔직히 사실입니다. 걔네들이 불쌍하고. 근데 문제는 또 여기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전체 입시에서 기존보다 얼마나 요게 요쪽으로 가운데로 붙느냐. 물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점점 붙어서 뭐야 이거? 이런 특이점이 오면 아마 전체 제도가 완전히 한번 확 뒤엎어지겠죠. 근데 그건 약간 좀 먼 길 같고. 근데 현재는 붙을 텐데 요 변화가 어디서 생기느냐? 요 변화가 어디서 생기느냐를 어머님들이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선택은 최소한 중학교 3학년까지 계열 정도라도 결정을 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좀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초등학생들한테 넌 이과야. 너는 문과야. 물론 예체능이면 좀 더 빨리 결정될 수 있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먼저 딱 짚어놓고 나면 애들이 나중에 자기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까지 계열이라도 이렇게 탁 한번 보면 반드시 어떻게? 부모님과 이렇게 상의해서. 근데 주로 아이들은 누구하고 상의를 할까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갑니다. 야, 우리 시간표 한번 맞춰볼래? 그래서 맞춥니다. 이게 내 적성이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나 저 선생님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내년에 안 맞출 수도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와 상의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중간에서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 약간 좀 어그러졌을 때 만약에 엄마가 너 만약에 메디컬 해야 되면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된대.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엄마? 이거 반드시 해. 근데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할까요? 엄마 탓을 하겠죠. 이거 엄마가 했잖아. 그러면 거꾸로 엄마가 애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해서 또 이게 잘못되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만 일어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근데 미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으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덜 탓하게 됩니다. 그나마 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안전장치를 하나 살짝 갖추자는 거. 그래서 정말 서로 상의를 꼭 마지막에 합의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서로 탓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을 이렇게 나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걔를 나눠보면 이렇게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문계에서는 인문, 사회, 교육, 자연계에서는 자연, 공학, 의학, 그 다음 예체능에서는 예체능까지. 근데 아마 예체능은 약간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전에 잡을 수 있겠지만 인문계, 자연계에서는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잡을 수 있다면 학과 정도까지도 잡아주시면 조금 더 베스트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관이 뚜렷하거나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게 먼저 확실한 애들은 학과를 어느 정도 좀 집어넣어주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예를 든 겁니다, 어머님. 자, 요거는 의예과가 되겠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과목 선택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메디컬 계열은 과목 선택하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도 되게 좀 수월해요. 공통적인 게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봐야겠죠? 그럼 그 과에서 원하는 과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과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 그 다음에 들었으면 좋은 과목,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올해 과목이라고 내년에 그렇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여기부터는 한 1년 전이나 이렇게 2년 전에 미리 발표가 되니 현재는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과목들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너무 빡빡하게 해놓다 보니까 애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아이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권장 과목을 푼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는 미리 좀 봐두시고 크게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미적 당연히 해야 되겠고 화학 당연히 해야 되겠고 생명과학 뭐 이렇게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신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학생들이 계속 진로가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이 내가 2학년 때 정말 했는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는 물리가 너무 잘 나오는데 화학이 너무 안 나와. 그럼 화학을 포기하고 물리로 수능을 볼까?가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되죠. 공통 과목으로 그냥 통으로 볼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 과학 같은 경우 또 수학도 그렇겠지만 과목을 바꾸기에는 과목 간 배워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계라고 부릅니다. 위계. 학생부를 쓸 때 입학사정관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바로 위계입니다. 단계를 거쳐서 배웠느냐, 단계를 거쳐서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화학을 배웠는데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화학 1은 들을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 다음 2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명과학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만약에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얘는 거의 그냥 서류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1, 2로 나눠져 있는 과목들은 반드시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순서 맞춰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학년들 보시면 해야 할 내용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등학교 때 힘을 조금 덜 들이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시리즈에서 만든 게 바로 엘리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과정이 현재 이제 고교학점제 내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우스의 엘리트 과정은요. 고등학생이 되면 시간이 부족한 건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편제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현재 고등학생들의 편제표입니다. 바뀌기 전 물리학, 화학, 생명, 물론 여기 사회탐구나 이런 거 있지만 과학학원이니까 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고 여기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이 있고 1학기, 2학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요 중에서 2과목이나 3과목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요거를 쭉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뀌는 우리 고교학점제에서는요. 모든 과목을 무조건 학기로 끊어야 됩니다. 자, 이게 새로운 편제입니다.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될 편제표입니다. 물론 아직 편제표가 안 나온 학교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차이점 보이세요? 여긴 2학기에 선택할 수가 없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한다면 한 학기 1학기 내에 이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 이걸 선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통 학교에서는 네가 이과 취향이고 이과를 가고 싶다면 보통 한 3과목 정도는 들어라고 이렇게 현재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좀 물론 단위, 이수 단위나 시간이 약간은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3, 3하고 이렇게 4에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2학년이 딱 됐는데 여기 있는 이런 과탐 과목들을 먼저 2학년 딱 문을 열어젖히자마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그냥 계단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걸 올라갈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중학교 때 시간이 날 때 미리 맛보자는 거죠. 계단을 미리 그때 가서 볼 필요 없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문을 열어제치고 이 정도 계단의 높이구나. 그리고 내가 한 3, 4계단 정도 먼저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이렇게 한번 시간 날 때 하자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 시간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을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될 이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비해서 중학교 생활이 시간적 여유가 많고 그 다음에 먼저 수강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이걸 수강할 수 있냐면 상중하 중에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시험 대비 보통 어느 학원인지 시험 대비를 보통 한 시험 보기 한 3주나 4주 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험 대비로도 내가 성취도를 A나 B 정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 걔네들은 조금 더 선행으로 달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안 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물론 지금 중학생들도 이 얘기를 만약에 제 제자들이 들었다면 엄청나게 욕을 해대고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겠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을 물론 지금도 바쁜 아이들인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고등학교 되면 더욱더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거.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 준비로 중등 내신 대비가 가능한 아이들은 요거를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 성취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도 되는 과목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3차 등급은 현재 이제 9등급제의 3차 등급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뭐 화학 1을 듣고 물리 1을 듣고 생명과학 1을 듣고 지구과학 1을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현재 모의고사를 봤을 때 3, 4등급 레벨을 맞출 수 있어. 그 정도까지 성취도가 근데 뭐 지금 처음 들었는데 왜 우리 애들은 1등급, 2등급이 아닌가요? 그런 애들은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그냥 걔네들은 천재인 거고요. 그런 애들은 뭐 저도 가르칠 게 없고 정말 잘해봤자 3, 4등급이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거기서 좀 더 바라시면 살짝 욕심이고 거기서 더 바르신다면 이제 그 과목을 이제 한 번 더 돌리거나 아니면 뭐 문풀로 가거나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3, 4등급 정도면 정말 베스트로 딱 와 있고 지금 3, 4등급의 성취도를 얻을 수 있다면 확인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벽하게 기억이 날지 않는다 할지라도 2, 3등급 정도의 실력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1등급은 약간 또 다른 예입니다. 1등급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디까지 그냥 중등 내신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어머님들이 수학이나 국어, 영어를 그렇게 하시진 않죠. 그렇죠? 지금 막 쫙 선행해서 수 상하하고 수 원투하고 막 누구는 뭐 미적하고 거기까지 막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과학도 그렇게 안타깝지만 달려주셔야 할 것 같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필요한 시리우스의 엘리트 과정입니다. 노베이스에서 우상향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해야 될 거고 자, 입학사정관분들이 학생부를 봤을 때 우상향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중점을 더 주는 우상향은 어떨까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우상향하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우상향이 있다면 입학사정관분들이 봤을 때 어떤 걸 점수를 더 많이 줄 것 같으세요? 고1에서 고2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학업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얘가 여기서 우상향을 이뤄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점수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진짜 뭐 내가 물리 계단 한번 보고 화학 계단 보고 생물 아니 무슨 계단이 쫙 벌써부터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경험을 시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우스 엘리트 과정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우스 선생님들이 보통 어때? 시리우스 학원 어때? 하고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교수님 같으세요.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게 잘 가르치십니다. 물론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또 위트까지 있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한번 A한테 그려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위트 가득한 우리 시리우스 선생님, 교수님처럼 그려줘. 그 결과입니다. 좀 많이 이런 시리우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분들? 저도 그래서 지금 수염을 기르고 나올까 지금 생각했는데 약간 좀 했는데 자, 요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세미나 같은 걸 열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AI가 아니고요. 요거는 깜짝 놀랐어요. AI인 줄 알고. 그래서 이건 실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깊이 있고 굉장히 치열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습법과 교수법, 이제 변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이걸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각종 원과목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법과 학습법을 열심히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DNA 구조도 한번 다 그려보고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그려놓고 선생님들 간에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까 그런 얘기도 한번 다 해보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빅뱅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통합과학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논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정 교과에 딱 맞는 학습 과정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당연히 앞으로 수능, 특히 통합과학에서의 수능은 어떻게 변할까 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난이도는 당연히 통합과학보다는 높고 절대로 원과목과는 똑같진 않겠죠. 대신 원과목보다는 어떻게? 살짝 아래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저쪽에 통과 쪽에 쫙 가 있는 난이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과원 쪽으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쪽으로 슬슬 붙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예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어려워질까? 어떻게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 있을까요? 예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혹시 문제 보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계시려면 국어 비교과 지문하고 비슷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국어 비교과에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비교과 같은 경우는 내가 베이스가 없어도 거기 있는 지문을 읽어서 빠르게 해석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 없어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교과처럼 지문도 길어지고, 또 하나 과학원 개념을 슬쩍 포함하겠죠. 하지만 과학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쫙 밑에 뭐 단 괄호치고 뭐라고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러면 애들은 문제 풀면서 그거를 집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번에 발표된 통합과 예시 문항입니다. 요거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뭐 이거 뭐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게 아니고 양만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요 정도 지문이고, 요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 이런 문항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도 잠깐 보시면 지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구과학, 동물세포, 생명과학, 그 다음 리튬 원자, 화학까지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에서 갖고 오고, 생원에서 갖고 오고, 생투에서 갖고 오고, 화원에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난이도를 살짝 높일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살짝 튀게 만들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건데,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전에도 막 이거 이런 과목을 만약에 수능에 넣으면 이거 변별력이 어떻게 너무 쉽지 않아? 라고 하겠지만 난이도는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충분히 팍팍팍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자, 이게 이제 한 문제입니다. 정말 길죠.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읽고 판단하고, 뭐 내용 자체가 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 보면 문제가 되게 길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더 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 호상, 여기 철광층 형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과학, 광합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헤모글로빈,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간 좀 화학 같은 느낌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다 융합되어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딱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간단한 문제라도 융합을 시켜놓고 내겠다, 이런 게 의미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요번에 다른 예시들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넘어갔는데 요 문제에서 살짝 마음이 걸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요게 느낌이 화원 같거든요. 느낌이. 화원이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화원을 공부했던 애들이면 코웃음 치면서 풀 수 있지만, 화원을 공부하지 않았던 애들이면 이걸 되게 자세하게 보면서 시간이 끌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대부분 여기서들 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문제도 일단 지문도 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단독 화학 문제긴 한데 아이들이 전체 화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바로 중합 반응 파트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통합과학이 되더라도 중합 반응이 아마 킬러 파트가 되긴 하겠죠. 물론 킬러를 없앤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DNA로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생명 중심 원리, 어떻게 DNA에서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뭐 전사하고 복제하고, 이걸 어떻게 또 리보솜으로 가서 또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재 예시 문항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은 일단은 쉽다. 일단은 쉽다. 수능으로 내기에는 쉽다. 수능으로 내기엔 쉽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는 다듬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다듬을 것 같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어떻게 다듬어질지는 미리 살짝 말씀을 드렸으니 그걸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통합과학이 수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중에 과학원 개념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만약에 한 번도 과학원, 뭐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을 듣지 못했던 애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시간이 끌리면서 그걸 다 일일이 해서 비문학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정말 끌리겠죠.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미리 한번 학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에 시간에 쫓기면서 해석하지 말고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배워두어서 여유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미리 공부 어느 정도 좀 공부도 예습도 한번 해보고 수능에도 크게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과정은 기본적으로 중등 내신과 어느 정도 심화가 완성된 아이들, 그래서 내신하고 그다음 심화로 복습 정도 한 아이들이 이제 요 다음 단계인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 예전에는 통합과학 들어야 돼요? 통합과학 뭐 이럴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뭐 무조건 들어야죠. 뭐 지금 내가 아이가 중3이다. 당장 통합과학을 당연히 겨울방학 이내에 무조건 한 번은 들어놔야죠. 그것도 새로 바뀌는 책으로. 물론 뭐 책이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서 통합과학을 당연히 들어놓고 여기서는 이제 얘는 고1 내신이기도 하고 수능이기도 하죠. 물론 뭐 지금 당장 듣는 애들이 뭐 이거 수능 준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게 수능 과목이 됐다는 게 위상이 되게 커졌다라는 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에서 만약에 하위권에 약간 좀 속해 있다면 바로 계속 원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과를 계속 반복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수학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수 1, 2 계속 넘어가는 것보다는 수상학 계속 반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 아이가 당장 원과목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통과를 돌리는 게 맞고, 아이들이 뭐 중상, 중이나 중상 이상이다 그러면 통합과학을 어느 정도 한번 들어봤다면 이렇게 여기 이제 물리학 이름이 바뀐 겁니다. 물리학,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들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들어두면 심화와 이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통합과학 수능도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반복해서 보통 뭐 물리원을 들었습니다. 그럼 물리원을 들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좀 물리원을 좀 깊이 있게 파볼까? 하면 문풀이나 심화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을 바꿔서 듣는 경우도 좋습니다. CDOS A 선생님 들어봤는데 난 B 선생님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물원 하나 들었는데 나는 생원 한번 들어보고 싶어. 화원 들어보고 싶어. 지원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최소한 그래도 한 2과목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고 들어가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 엘리트 과정은 중등 내신의 심화와 함께 중등 내신을 책임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을 통해서 내신과 수능을 확인하고 얘가 어느 정도 성취도를 얻고 이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고2 내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고2 내신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능에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맞춰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간단한 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발전기의 원리 같은 거 금방 말씀드렸던 그 물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발전기나 전동기, 요거는 아마 거기 뭐 예시가 따로 있진 않을 텐데 요건 그냥 잠깐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전기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기도 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발전기가 나오는데 그 원리를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엘리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얘들아 이렇게 코일이 있고, 이 코일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결된 초록색 회전 링,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연결된 노란색 회전 링이 있고, 여기에 전류를 빼내거나 공급하는 브러시라는 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자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쫙 나가.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N극하고 S극 있고 자기력선이 N극에서 S극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나가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단면에서, 자, 요렇게 돼 있는 요 단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몇 개의 자기력선이 통과하고 있냐면, 자, 13개의 자기력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13개가 통과하고 있고,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살짝 회전을 하면 여기 위쪽과 아래쪽의 자기력선은 더 이상 통과하지 않게 돼. 13개에서 11개로 자기력선의 수가 줄었어. 이렇게 변화가 생긴 만큼 전류가 더 흐르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빨갛던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가 더 회전을 하면 단면적은 더 작아지면서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11개에서 7개로 더 많은 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의 변화가 많을 때 전류는 점점점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1에도 같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우리가 뭐 자속이나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수능 때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수능 때는 그 원 개념을 따서 요거 보세요. 요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할수록 뭐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괄호 쳐놓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리 이걸 들어보지 못했던 애들이면 이거 수가 어떻게 변하는 거지, 뭐 어떻게 통과하는 거지, 그림만 보고 이걸 바로바로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과목을 좀 미리 한번 들어봤던 애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코웃음 치면서 바로바로 풀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시리우스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생명 파트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염색체. 그 다음에 이제 생명중심원리, 이제 DNA가 나오고, 그걸 이제 복사해서 전사해서 RNA가 나오고, 그걸 또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유전정보의 흐름이라고 해서 심지어 생투하고도 연결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자, 얘들아, DNA가 있어. DNA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RNA 중화효소라는 게 특정 부위에 결합을 해. 자, 여기가 특정 부위야. 내가 지정을 해놨어. 그래서 이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RNA 중화효소가 붙으면 자, 여기 있는 DNA를 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열게 되면 이 연 부위로부터 복사가 시작이 돼. 그런데 아이들이 이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 높은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결을 하면 여기 주연가닥이라서 요 윗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하게 될 텐데 여기 RNA 중화효소라는 애가 나와서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를 와가지고 하나씩 짜잔 하고 결합을 시키겠다는 거죠. 뭐와? 얘와 상보적으로 딱 결합이 모양이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또 결합을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RNA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시작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수월하게 애들이 안착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되게 쉽게 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요 3염기조합, 우리 트리플렛 코드, DNA, 저쪽은 코돈, 뭐 이렇게 쭉 나올 텐데,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신나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한테 이런 표 딱 주면, 저는 이게 어떤 염기조합인지 알겠어요? 하고 타르륵 해서 만들어내는 애들조차도 있다는,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아이들한테 연착륙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엘리트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되게 고급 심화 과정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드릴 설명은 끝이 났고 되게 긴 시간 하셨는데 이제 엘리트 과정에 대해서 각 과목별 시간표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우리 시리우스만의 전공 선생님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수업을 이렇게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중등 심화와 과학원 과목 연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일에 4시간짜리 12회로 진행하는 통합과학 과정도 있고요. 주일에 3시간으로 진행하는 24회짜리 통합과학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통합과학을 잘 하게 된다면 물리 1이나 화학원, 생명과학원 각종 원 과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흥미가 동했다면 뭐 아니면 내가 올림 쪽으로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앞으로도 더 약간 변동될 수는 있으니까 정확한 뭐 궁금증 있으시면 상담실에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네. 찍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공 선생님들 굉장히 수준 높은 수업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 1회 3시간입니다. 16회 요돼 있고 만약에 요 물리학이 지금 요게 물리 1입니다. 요게 물리 1인데 요게 만약에 되게 잘 된다면 흥미가 되게 동한 아이들은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우리 시리우스의 자랑이죠. 올림 물리 아니면 올림 화학 아니면 올림 생물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재고반이나 과학고반 갑자기 아이들이 통합과학 정도까지 어느 정도 딱 들으면 과학 쉬운데?
오호 이거 내가 좀 뭔가 영재가 된 듯한 느낌. 갑자기 내가 과학고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올림도 어느 정도 뭐 은상 정도는 수상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빡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여유롭게 허락한다면 밀어주세요. 아니 엄마가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는데 지가 하겠다는데 나중에 이럴 때는 시간 될 때 한번 밀어봐 주시고 이렇게 자신감 살짝 자신을 넘쳐서 약간 자만까지 왔을 때 바로 꺾지 마시고 한번 가서 네가 이제 세상의 험난함을 약간 좀 느껴봐라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시간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지금 이게 목토에 깔려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요. 주중에 깔려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역시 주일에 3시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만약에 너무 잘 된다면 올림화학이나 뭐 영재고반, 과학고반, 뭐 물리원, 생명과학 이런 것들로 계속 진행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화학 시간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개강일이 뭐 얼마 안 남은 이런 수업도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잘 확인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생명과학을 한번 보시면 생명과학도 주일에 4시간 정도, 요거는 좀 약간 회차가 다르죠? 8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생명과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올림생명과학도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영재고반, 과학고반 역시 나머지 물론 화원까지도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생명과학 마지막 시간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고요. 이제 원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이크. 좋은 시간 되셨나요? 예, 조금만 더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희성 선생님이 저희 학원의 한국 중학생 생물 올림피아드 그 반을 운영하고 계시고 아이들의 거의 100%에 가깝게 수상을 시키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통합과학을 하다 보니까 생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유전 파트가 나오는데 생물 2에 있는 유전 파트가 통합과학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합과학을 위해서 생2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계속 전화하셔갖고 특강이 없냐라는 그런 호응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하희성 선생님이 이번에 유전에 대한 파트를 까셨습니다. 하희성 선생님이 유전과 통합과학. 근데 이 유전 파트를 배워두면 통합과학도 해결이 되겠지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유전에 대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당연히 생물 올림피아드를 나중에 혹시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생명 올림피아드에도 나오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지금 저희가 넣기는 11월 달 거 중에서 이제 개강이 제가 드린 거에는 미리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11월 게 안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 11월에도 지금 노현주 선생님이 11월 3일 날 지난주에 개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빨리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은 11월에 개강하는 반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은 노현주 선생님,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김영찬 선생님이 11월 24일 날 개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학원은 권유진 선생님이 11월 24일에 개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시간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고 싶어. 그러면 11월 달 개강하는 반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는 내신 다 하고 그 다음에 갈래 그러면 이제 저희가 12월 거부터 짜기 시작했거든요. 방학 특강까지 해서. 그래서 평일에 깔린 반은 다 특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주말에 이제 정규 수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어머니들 해당되시는 부분을 좀 와주시면 좋겠는데, 예,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그 다음에 물리화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중학생 생물 올림피아드, 특히 생물 올림피아드는 현장에서만 진행이 되고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으신 어머니들은 꼭 현장에 등록하셔서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영재고 개강 설명회를 하는데 저희가 CMS하고 손잡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CMS와 함께 줌으로
개강 설명회를 할 거고요. 12월 16일에는 물리화학대회. 예, 그래서 지금 TPL 많이 들어보셨죠? 물리대회가 TPL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물리화학대회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과학토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긴장하셔야 되는 게 이 대회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3월달 첫째 주 정도면은 벌써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이미. 그리고 4월달에 대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대회 이거 모르셨던 어머니들 저 작년에 놓쳐갖고 올해 하려고 왔잖아요 하고 중이 어머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토론대회 특강 그 다음에 과학전람회 특히 이제 저희가 요번에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올해 서울 과학 토론 대회는 서울시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그 다음에 과학 전람회는 전국 대회, 즉 작년에 출전을 해서 올해 전국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서울시 예선전에서는 총 14명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어머니. 이게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14명이 올라갔고, 예, 2명이 최우수상과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우수상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또 내년에 서울 본선대회를 2명이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토론대회하고 전람회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택해 놓으셔야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초등 대회와 초등 설명회하고 중등 설명회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학년이 높으신 어머님들은 나머지 특히 영재고 개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물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생물 올림피아드에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선생님이 다들 좀 와 계시거든요.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다 오시지는 못했지만 네. 하정용 선생님은 아까 인사를 좀 드렸기 때문에 예. 거의 대표로 나오셨네요. 저희 통합과학하고 물리 가리키시는 노현주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일로 더 오셔야 돼.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화학하고 통합과학 가리키시는 김영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화학하고 통합과학 하시는 권유진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설명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어머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